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곰보색시. 김씨 청년은 어려서 양친을 모두 잃고 고아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살림은 구차하게 이를 데 없었지요. 김씨 청년도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기는 가야 하는데 사정을 잘 아는 마을에서는 누구도 가난한 청년에게 딸을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지요. 내 집안 형편을 잘 모르는 먼 마을에 가서 색시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고 자기 마을을 떠나 청년은 이 동네 저 동네를 전전하며 색시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마을 정자나무 아래서 쉬는데 사람들이 이곳에 참한 색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색시는 참한데 정작 청혼은 들어오지 않아 그 집도 근심에 쌓여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지요. 청년은 옳거니 하고 당장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먼 데서 소문을 듣고 대개 따님을 색시로 얻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청혼을 하였는데 의외로 그 집주인은 선선히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색시한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청혼이 들어온 적이 없는 게 분명하였지요. 김씨 총각으로서도 이것저것 가릴 여유가 없었으니 이내 혼인 날짜까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될 이가 청혼은 쉽사리 받아들이면서도 딸의 얼굴은 절대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에 신부 얼굴을 보는 게 법도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하였지만 실은 자기 딸이 어려서 마마를 심하게 알아 곰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직접 보면 청년의 실망이 커서 모처럼의 청혼도 물리기 십상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홍기를 이미 넘긴 딸의 머리는 올려줘야 부모 도리를 하는 것이지요. 김씨 청년은 급히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혼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아로 자란 청년이 드디어 색시를 구해 혼인한다고 이것저것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잔치날이 되어 신랑은 신부집으로 갔지요. 혼례를 마치고 맞이한 첫날 밤 비로소 신부의 얼굴을 본 신랑은 기절할 만큼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굴 가득 얽고 얽은 곰보가 아니겠어요? 이렇게도 추한 색시라니. 신랑은 신부를 곁에 두고도 손길 한번 대지 않은 채 돌아 눕고 말았습니다. 크게 속은 것처럼 화가 난 신랑은 내일 당장 이 혼례를 파기해 버려야지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신방에서는 구슬픈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신부가 부른 노래의 가사는 이러했습니다. 복복이 얽은 년아, 주리주리 맺힌 년아, 무슨 정에 잠이 오냐, 어느 눈에 잠이 드냐, 한밤중에 생긴 년아, 얽고 싶어 얽었느냐, 굳고 싶어 굳었느냐, 산산의 나무 좋아, 방 따스워 풋잠 드네. 신랑은 등 돌리고 들어 누운 채 이 노래를 듣고는 적잖게 놀랐습니다. 색시의 겉모습과 너무도 딴판인 아름다운 목소리였지요. 신랑은 신부가 비록 박박 얽은 얼굴이지만 어쩐지 생각은 깊은 여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부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왜 저런 여자를 색시로 맞았을까 하며 수군댔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모른 척하고 신접살이를 시작했지요. 얼마 후 신랑의 친척집에 잔치가 있어 아침부터 너희가 함께 가서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곰보색 씨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 차린 것을 보고는 차리는 복도가 틀렸다면서 새로 꼼꼼히 상을 보고 상을 올리는 차례도 까다로운 예법에 맞춰서 스스로 차근차근 우더른 순서대로 올려드렸지요. 이를 본 손님마다 곰보색 씨의 깍듯한 애절과 훌륭한 솜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객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데 주방에서는 밥이 모자라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즉시 곰보색 씨가 밥짓기를 맡더니 잔치가 끝났을 때는 2바구니의 밥이 남아 돌았지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색시를 구했다면서 신랑한테 치사하였습니다. 다음날 곰보색 씨는 잔치에 섰던 씻기며 솥등을 깨끗이 씻고 집안도 청결하게 치렀습니다. 게다가 물동마다 물을 가득 채워놓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이 곰보색 씨가 하는 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한 친척 노인이 신랑을 불러 앉혔습니다. 자네, 색시가 곰보라고 해서 절대 딴 마음 먹지 말게. 굴러온 복을 놓치지 말란 말일세. 남자가 각시 데리고 사는 거 별게 있나? 여자란 결국 그 마음 씀씀이가 중요한 법이야. 자네 색시는 정말 참아 마음씨를 갖고 있네. 친척 노인의 당부가 아니었어도 다소 마음이 풀려있던 그였습니다. 그는 노인의 말대로 곰보이지만 참한 마음씨의 아내한테 잘해주리라 생각했지요. 언젠가 처갓집에 제사가 있어 부부는 함께 처가에 갔습니다. 그들이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장모는 마당까지 뛰어나오며 반겨 맞았습니다. 늘 자기 딸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였기 때문이지요. 제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시댁에 먹을 거나 좀 있더냐? 딸이 대답했지요. 저 같은 걸 데려가는 집에 무엇인들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냥 저냥 근근히 살아가지요. 그래도 못생겼다고 남편이 구박하지 않고 잘 아껴준다는 딸의 말에 장모는 매우 안심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들이 처갓집을 떠날 때 장모는 장인을 졸라 말 1마리와 소 1마리, 그 밖에 여러 가지 폐물을 선물로 주게 하였습니다. 이 말과 소를 잘 길러 새끼도 많이 치고 해서 잘들 살아보게나. 장인은 사위의 등을 톡톡 치며 진심 어린 당부를 하였습니다. 김씨는 처갓집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돌아가 곰보색 씨를 더욱 사랑하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지요. 말과 소는 새끼에 새끼를 치며 금세 불어나 부부는 누구 부럽지 않는 살림을 꾸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2남 3녀의 자녀를 두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삼위승과 겉하지. 매서운 폭풍은 며칠째 수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기세를 더해가는 것만 같았지요. 신라 진성 여왕의 막내 아드님신 양패공을 모시고 당나라로 사신의 길을 떠나던 일행은
바다에서 만난 이상한 구름의 조화로 벌써 이곳 흑도에 표류한 지 10며칠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폭풍은 날로 심해지기만 할 뿐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었지요. 며칠을 작은 동굴 속에서 날씨가 개기만을 기다리던 일행은 저마다 답답한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양폐공을 호위하는 무사들을 제외하고 배에서 가장 우두머리 격인 늙은 사공은 배의 흑도에 표류하던 그날부터 묵묵히 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공은 아무래도 이번 일이 예사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폭풍을 몰고 온 구름의 모양도 이상하거니와 이렇게 며칠이고 비바람이 계속되는 것을 지금껏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사공은 한참을 망설이는 눈치이더니 조심스럽게 양폐공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여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폭풍은 다른 폭풍과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사공의 말에 양폐공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지요.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하다는 말이냐? 사공이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미천한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 폭풍은 용신의 재앙이 아닌가 하옵니다. 용신의 재앙이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송구하오나 양폐공께서 친히 용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무슨 방도가 있지 않을까 하옵니다. 사공의 말을 들은 양폐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벌써 며칠째 이렇게 몰아치는 폭풍을 하면 언제 배를 띄어 당나라에 도착하겠으며 또 이 섬에서 마냥 지체하다가는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양폐공은 곧 모두 일행들과 함께 내리는 비를 맞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용신에게 몸소 제사를 지냈지요. 그날 밤 양폐공의 꿈에서 흰 수염을 기다랗게 늘어뜨린 노인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양폐공을 호위하는 무사 중에서 활솜씨가 뛰어난 이를 이 섬에 두고 떠나면 폭풍이 그치고 백길 또한 무사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잠에서 깬 양폐공은 곧 모든 일행들을 불러 간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을 호위하는 무사들에게 나무패에다 저마다의 이름을 새기도록 명령했습니다. 무사들이 나무패에다 각자의 이름을 새기자 양폐공은 이 나무패들을 바다에 던지도록 다시 명했지요. 바다에 던져진 나무패들은 거센 파도 위로 이리저리 떠다니는데 놀랍게도 그중 하나가 바닷물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갔다가 잠시 후 다시 올라왔습니다. 신하들이 그것을 건져보니 나무패의 주인은 겉하지라는 무사들 중에서도 활솜씨가 가장 뛰어나기로 소문난 공사였습니다. 양폐공은 겉하지를 친히 불러 섬에 남을 것을 명하자 기적처럼 하늘이 천천히 개기 시작했지요. 일행은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배는 바람을 타고 잔잔한 수면 위로 미끄러지듯 떠나고 겉하지는 속수무책으로 바위에 서서 한 손으로 어깨에 맨 커다란 화살만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겉하지는
천천히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지요. 섬에는 이렇다 할 맹수도 사람의 자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만이 거타지의 마음을 활쉬위처럼 팽팽하게 조여올 뿐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던 거타지가 제법 큰 연못을 발견하고는 연못간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몸을 쉬려고 할 때였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거타지의 등허리를 빠르게 훑고 내려갔습니다. 일순이업을 느낀 거타지는 화살을 잰 쉬위를 힘껏 잡아당기며 재빠르게 뒤로 몸을 돌렸지요. 거타지가 겨누고 있는 활의 끝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와 수염이 온통 하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검게 질린 것 같기도 했고 무엇인가를 애원하는 눈빛 같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정중한 목소리로 거타지에게 말했지요. 두려워 마시오. 나는 이 연못에 사는 용신이요. 거타지는 화살을 거두지 않은 채 말을 받았습니다. 노인장이 양패공의 꿈에 나타나서 나를 이곳에 남겨두게 한 그 용신이란 말이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오? 나를 잡아먹기라도 하겠다는 말이오. 거타지의 거침없는 말에 노인은 애운하는 투로 말했지요. 아니요. 내가 공사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그랬소. 노인의 간절한 말투에 거타지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겨누었던 화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게 부탁할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어디 들어보기나 합시다. 노인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몇백 년 동안 이 연못에서 일가를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동이틀 무렵이면 어김없이 하늘에서 삼위승이 내려와 다란이경을 외우며 연못을 도는데 신기하게도 세 바퀴를 돌고 나면 우리 일가들의 몸이 물속에서 연못 위로 저절로 떠오르게 되지요. 그러면 삼위승은 우리들 중에서 제일 살찐 한 마리를 잡아먹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일가들은 거의 다 잡아먹히고 우리 늙은 내애와 딸아이 하나만이 남게 되었소. 그래서 이래저래 방도를 궁리하다가 명궁으로 이름난 그대가 이곳 앞바다를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는 폭풍으로 그대가 탄 배를 잡아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요. 부디 남은 우리 일가를 구해 주시오. 말을 마친 노인의 눈에는 희미하게 눈물이 내비쳤습니다. 거타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문득 노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다면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거타지의 말에 노인은 반가운 기색으로 얼른 대답했습니다. 어렵지 않소. 내일 아침이면 또 그 삼위승이 하늘에서 연못으로 내려올 터이니 그때 화살로 그 삼위승을 쏘아 죽여주시오. 노인의 말에 거타지는 알았노라고 승낙을 하고는 그날 밤을 연못과 풀이 우거진 곳에서 숨어 보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싸늘한 새벽 한기가 온몸을 감싸 거타지는 얼른 잠에서 깨어났지요. 먼 동쪽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겉타지는 화살을 활에 잰 채 꼼짝도 않고 풀숲에 숨어 연못 주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노인의 말은 곧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늘에서 호련히 나타난 사미승이 연못 주위를 돌며 다란이경을 외우자 연못 위로 용 3마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지요. 사미승은 입맛을 당기며 그중 한 마리를 연못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겉타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활을 겨누었지요. 가슴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만 정신은 조금씩 또렷해져 활시위에 평평하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을 잠시 멎은 다음 겉타지는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쉬위를 떠난 활은 바람보다 빠르게 날아가 사미승의 가슴에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사미승은 비명조차 없이 그대로 꼬그라졌지요. 겉타지가 달려갔을 때 이미 사미승은 사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붉은 선혈을 입으로 낭자하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랍고 기이한 것은 죽은 사미승이 다름 아닌 늙고 커다란 여우였다는 사실입니다. 겉타지가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데 어제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더니 겉타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은 아내와 딸인 듯한 두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고맙소.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겠소? 겉타지는 얼른 노인을 일으켜 세웠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렇게 사악한 짐승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노인은 아직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보잘것없는 아이지만 그대가 거두어만 준다면 평생토록 그대를 하늘처럼 받들고 모실 터이니 그것으로라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 두 늙은 내외 여생을 편하게 살 것 같습니다. 겉타지는 노인의 딸을 찬찬히 바라보았지요. 태어나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절색 중의 절색이었습니다. 눈부시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얼굴을 붉히는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고 신비하게 느껴졌지요. 어느새 신라 제1의 명궁 겉타지의 얼굴도 장밋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후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 겉타지와 딸은 부부의 연을 맺어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앞날을 예측하는 며느리. 영남 어느 군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40이 넘어서 외아들을 잃고 혼이 나가 어리석은 듯 미친 듯 실성한 사람 같았지요. 하루는 마루에 앉아 있는데 지나던 길손이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인의 기색이 참담하고 행동거지가 이상한 걸 보고는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외동아들을 잃었지요. 참담함이 지극해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산이 어디에 있는지요? 집 뒤에 있습니다. 제가 산의 이치를 조금 아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인이 그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지요. 길손이 말했습니다. 이 산이 끼치는 해로움이 있군요. 그런데 길지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또 설사 구한다 한들 소 잃고 외양간 꽂히는 격이니
죽은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을에 들어올 때 마을 입구에 보아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얼른 무덤을 옮기고 다시 장사를 지내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 나이가 근 50이 되었고 단산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이장한다 한들 어찌 대이을 아들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길손이 거듭 힘주어 고나니 주인이 마음을 바꾸어 면례를 행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선비는 철을 이뤘습니다. 이미 외아들을 잃고 이제 척까지 잃게 되었으니 비통함과 처참함이 전보다 몇 배나 더 심했지요. 호라비로 살면서 자식도 없으니 집안일을 주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자마자 즉시 후처를 얻었습니다. 전에 길손이 또 찾아와 물었지요. 그 사이 아내를 여의시고 후처를 얻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대 말을 듣고 경솔하게 대사를 행했다가 척까지 잃었으니 가볍지 않은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대는 무슨 면목으로 다시 찾아왔습니까? 길손이 웃으며 말했지요. 전에 면례를 행한 것은 오로지 아들을 낳기 위해서였지요. 상처에 애통함이 없다면 뒷날 아들 얻는 기쁨이 어찌 생기겠습니까? 그리고는 며칠 머물다가 주인에게 말했지요. 아무 날 밤에 합방하면 필히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길손은 떠나면서 약속했습니다. 아무 달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따라하니 과연 아들을 얻었습니다. 길손이 기약한 날 다시 와서 말했지요. 주인께서는 등남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길손은 자리를 잡고 먼저 신생아의 사주를 보고 말했지요. 이 아이는 반드시 장수하고 탈이 없을 것입니다. 그 혼처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주인은 그냥 위로하는 말이라 여기고 믿지 않았지요. 아이가 차츰 성장해 15살이 되었습니다. 길손이 그동안 오지 않다가 문득 다시 찾아와 말했지요. 댁의 아드님이 잘 자랐나요? 주인이 즉시 아들을 불러서 길손을 뵙게 했습니다. 아직 정언은 안 하셨겠지요? 아직 정언하지 않았습니다. 길손이 떠나면서 사주단자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매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시겠지요? 주인은 길손의 말이 매번 들어맞았기에 길손에게 사주단자를 써 주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길손이 또 연단을 전했습니다. 주인은 길손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실함을 믿게 되었기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벌이 어느 정도인지 규수가 어떠한지 묻지도 않았지요. 홍구를 갖추어 길손과 동행해 하루를 가서 점점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길손을 돌아보며 물었지요. 당신이 나를 어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대가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내가 속이겠습니까? 마침내 한 집에 이르렀지요. 산 겹겹 길을 도는 높은 봉우리 위에 몇 칸 안 되는 띈 집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혼하는 날이었습니다. 마당 가운데 멍석이 깔려 있고 노인 한 사람이 나와 접대하니 사돈되는 분이었지요. 주인은 마음이 심히 불쾌해
거기까지 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길소는 자리에 앉아 수작을 하며 조금도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도 어쩔 수 없이 패백을 바치고 초례를 행하고 나서 신부를 살펴보았지요. 용모는 평범했으며 누추하고 촌스러워 볼 곳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노인과 길손이 신랑의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대사가 다행히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여식이 이제 시가를 얻게 되었으니 친정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먼 길 보낼 여비가 없답니다. 오늘 사돈께서 데려가심이 어떨지요? 신랑 아버지는 거절할 이유도 없어 길손이 타고 왔던 말에 신부를 태워 데리고 왔습니다. 위아래 온 집안 사람은 신부의 용모를 보고는 놀라고 탄식했지요. 모두 능멸하고 박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신부는 조금도 얼굴색을 달리하지 않고 다만 방 안에만 있으면서 집안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가의 소식을 앉아서 훤히 알았으니 시부모가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지요. 하루는 시부모가 이렇게 상의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늙어서 미국의 출입과 전답의 경작을 관리하기가 버거워요. 아이 뇌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앉아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게 좋지 않겠소. 그러고는 집안을 다스리는 모든 범절을 아들 뇌에게 맡겼습니다. 며느리는 조금도 싫어하거나 마다하지 않았지요. 직접 마루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종이 밥 깔고 여종이 배 짜는 것을 주의하고 부리는데 정연한 법도가 있었습니다. 흐릴지 맑을지 바람이 불지 비가 내릴지 날씨도 예측했지요. 그러니 종들이 쌀 한 대나 옷감 한 자도 감히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가산이 점차 불어났지요. 시댁과 이웃마을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며 비로소 현명한 며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며느리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제야 길손 역시 비범한 사람인 줄 알게 되었지요.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벌써 7순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생을 무료하게 지내실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을 친지들과 모여 잔치를 즐기십시오. 매일 잔치 음식과 술은 제가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시아버지도 좋아했습니다. 나도 오래전부터 그런 소원을 품었으니 오늘 내 말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이로부터 날마다 이웃마을 여러 노인을 모으니 신발이 어지럽게 널리고 웃음으로 왁자지껄하며 술자리가 낭자하고 음식은 물 흐르듯 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보내던 것도 언 4년이 흐르고 나니 집에는 한 떼기 땅도 남지 않고 가산도 탕진됐지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산을 탕진하고 남은 땅도 없으니 이곳에서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희 친정 동네로 이사를 가시면 자연스레 풍족해지실 것입니다. 시부모는 며느리를 전적으로 믿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며느리의 말이라면 따르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늙었다. 지금까지 집안일은 모두 내 말대로 했으니 좋은 방법이 있거든 모두 너에게 맡길 테니 내 뜻대로 해라.
이에 며느리는 나무 가산과 약간의 땅을 모두 팔아서 온 집안 사람과 노비를 거느리고 친정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도착하니 전날 중매를 서주었던 길손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거기서 며느리가 가산을 잘 경영하니 재력이 점차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는 산중에 오래 살다 보니 울적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 생각이 났지요. 이에 며느리가 정해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산 아래서 수레소리가 들려왔지요. 시부모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세상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팔도는 외적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지금 모 읍에 전투가 벌어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지요.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던 집은 이미 불에 타 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혹은 도망가고 혹은 죽기도 해서 가까운 지역은 모두 어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난리가 일어날 줄 알고 그 기미를 보고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냐? 비록 미물이라도 모두 천기를 알고 비바람을 피하거늘 사람으로서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기이하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그 뒤로 다시는 애 땅을 연모해 돌아갈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들어온 지 8, 9년이 지난 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나갔지요. 며느리가 가산을 잘 다스리고 농사도 지어 다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낳아 며느리를 들이니 그 자손들이 지금 영남에 번성하고 있답니다. 첫째 공주를 선택한 응념. 신라 헌왕왕 때 응념이라는 화랑이 있었는데 잘생긴 얼굴도 얼굴이거니와 총명함과 지혜가 남달라 도성에 그 이름이 자자하였습니다. 도성 안의 모든 처녀들은 응념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언제나 응념의 집 주변을 서성거렸고 그 소문은 마침내 헌왕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헌왕왕에게는 2명의 공주가 있었는데 둘 다 홍기가 되었으므로 왕은 응념의 사윗감으로 적당한지 시험하기로 마음먹고 하루는 대궐에서 큰 잔치를 열어 그 자리에 응념을 불렀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응념은 다소곳하지만 기백이 있는 자세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과연 응념은 한눈에 보기에도 호원하게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내심 마음이 흡족해진 왕은 응념에게 술잔을 하사하며 물었지요. 내가 듣기로 낭은 총명하고 지혜롭기가 국선 중의 으뜸이라고 들었다. 왕의 말을 들은 응념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치 않으십니다. 소인은 그저 일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옵니다. 왕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지요. 낭이 국선이 된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응념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폐하의 은덕을 입어 국선이 된 지 2해가 되옵니다. 응념의 대답에 왕이 재차 물었지요. 그 2해 동안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가? 응념은 주저하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폐하. 소인은 3가지 아름다운 일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응념의 대답에 흥미롭다는 듯
허랑왕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지요. 오, 세 가지 아름다운 일이라. 그래,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예, 폐하. 우선 세 가지 중 첫째는 윗사람인 자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여겨 남보다 아래쪽에 앉는 것이었고, 둘째는 재물이 많은 자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남보다 검소하고 전략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셋째로는 권세를 가진 자가 허세와 위엄을 부리지 않는 것이옵니다. 응념의 말을 들은 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미소는 점차 호탕한 웃음소리로 변해갔고 좌중에 함께한 신하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왕은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마시고는 응념에게 말했습니다. 듣거라. 내 낭의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크다. 그런즉 낭을 부마로 삼으려 하니 공주들 중 한 명을 택하여 수일 내로 내게 가나라. 생각지도 않았던 왕의 말에 응념은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도무지 꿈만 같았지요. 응념은 왕에게 애를 갖추고 곧 대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고 대궐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지요. 응념의 부모는 크게 놀라면서도 기쁨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너는 두 공주 가운데 어느 쪽이 마음에 드느냐? 부모님의 말에 응념은 잠깐 생각에 잠기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자가 듣기로 첫째 공주는 성격이 냉정하고 언행도 방정하지 못한 데 비해 둘째 공주는 성품도 온순하고 얼굴도 후덕한 미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소자의 생각으로는 부모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둘째 공주에게 장가들고 싶습니다. 응념의 말에 부모는 순순히 승낙을 하고 곧이어 친척들에게도 그 기쁜 소식을 알려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응념의 집으로 같은 국선인 범교사가 찾아왔습니다. 범교사는 평소 응념과 친밀한 사이로 지혜롭고 총명하기가 응념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범교사는 응념에게 일단 축하의 뜻을 표했지요. 여보게, 무어라 축하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가 이 나라의 부마가 되다니. 범교사의 말에 응념은 조금 겸연쩍은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이 모두가 대형의 은덕이시네. 범교사는 곧이어 자신이 차주온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자네는 두 분 공주 중 어느 분을 택할 건가? 응념은 부모님과 상의했던 바를 그대로 얘기하며 둘째 공주를 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응념의 말을 들은 범교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 말 잘 듣게. 나는 오래전부터 자네의 친구로서 누구보다도 자네를 잘 안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자네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 부디 내 마음을 헤아려 내 뜻을 따라줄 수 있겠는가? 범교사의 말에 응념은 궁금증이 생겼지요. 무슨 말인가? 우선 들어보기나 하세. 응념의 눈동자를 천천히 응시하며 범교사가 조심스러운 어투로 말했습니다.
둘째 공주와 혼인하지 말고 첫째 공주와 혼인을 하게. 그러면 후일 꼭 좋은 일 3가지가 있을 것이네. 범교사의 말을 들으며 응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범교사와의 우정을 생각하면 그의 말에는 분명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응념은 단호한 눈빛으로 범교사에게 말했지요. 알았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나를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네. 응념은 곧 부모님께 자신의 뜻을 말씀드리고 왕을 찾아뵙고 첫째 공주와 혼인을 하겠다고 허락을 청했습니다. 이윽고 응념의 혼인식은 화려하고 장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혼인식에 참석한 범교사도 진심으로 2사람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지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혼인식을 치른 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헌왕왕은 그만 병석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지요. 헌왕왕이 승하하자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당연히 부마인 응념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그가 곧 경문왕입니다. 응념이 왕위에 오른 뒤 범교사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지요. 폐하, 들어보소서. 소신이 전에 폐하께 3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바. 그 첫째는 선왕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르신 것이 없고, 둘째는 마음에 있어 하시던 둘째 공주를 얻으신 것이 없고, 경문왕은 등극 후 헌왕왕의 둘째 공주도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만백성이 모두 기뻐하니 그것이 바로 셋째이옵니다. 이에 왕이 크게 기뻐하며 범교사에게 금은보화를 하사하고 대덕벼슬을 제수하였다고 합니다. 대를 이어준 절부. 절부 이 씨는 충무공의 후예로 병마절도사 민공의 손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례를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신랑이 죽어버렸으니 이때 겨우 15살을 넘긴 나이였지요. 절부는 온양의 할머니 댁에 있었고 남편 집은 청주였습니다. 부고가 오자 통곡을 하고는 마실 것조차 입에 대지 않았지요. 부모가 가엾게 여기고 위로했으며 주위 사람들도 이 절부 곁을 살뜰히 지켰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청했습니다. 제가 남의 아내가 되어 풍성지통을 당했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해 죽기를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시가의 조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시부모님도 달리 봉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심행례도 올리지 않았는데, 심행례란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일을 말합니다. 불행히도 지 아비가 죽어 초상과 제사를 주관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런데도 헛되이 죽는다면 그것은 남의 며느리 된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가서 곡을 하고 초상을 치른 후에 시댁집에서 양자를 얻어 시가의 대가 끊어지는 애통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빨리 행장을 꾸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딸이 비록 어려도 말이 바르고 이치에 맞다 여겨 장차 그 말을 들어주려 했지만 여전히 자결할까봐 걱정이 되어 시간을 끌었습니다.
절부가 말했지요. 의심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답니다. 울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니 부모가 성의를 가상케 여겨 청주로 가는 행장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어리고 나약한 아녀자가 시가로 들어와 시부모를 효성스럽게 받들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주관했지요. 가산을 다스리고 비복들을 이끄는데 넉넉한 조리가 있으니 이웃마을 친척들도 모두 현명한 며느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시댁 집안으로부터 양자를 얻으려 했지요. 직접 거적자리를 갖고 가서 간절히 청해 비로소 양자를 얻어왔습니다. 선생을 두고 양자를 힘써 가르쳤고 며느리를 얻어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시조부와 시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자 예의에 맞게 장례를 치렀는데 슬퍼함이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집 후원에 3대의 무덤을 만들고 성물을 갖추었습니다. 하루는 새 옷을 집어입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무덤에 가서 성묘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집안의 사당을 배할했지요.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방 가운데에 앉아 아들 뇌를 불러서 집안일을 일일이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뇌에는 이미 장성해 충분히 제사를 받들고 빈객을 접대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노쇠했으니 너희는 집안일 맡기를 사양하지 말거라. 전략해서 쓰고 검소함을 숭상하며 부지런히 살도록 해라. 밤이 깊어지자 아들과 며느리가 물러갔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부구를 듣고 달려갔을 때 가져온 작은 병 속 독약을 몇 모금 마시고 곧 기절했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와 급히 들어가 보니 곁에 있는 작은 병에서 약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고 절부는 이불과 요를 펴고 그 위에 옷을 곱게 차려입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아들 뇌가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보니 큰 종이 두루마리가 요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유언장이었지요. 일찍이 혹독한 아픔을 겪은 이를 쓰고 가법과 옛 자취를 기록했으며 이어서 집안 다스리는 법도를 이야기했고 노비와 전답, 문권이 있는 곳 등을 세세하게 빠짐없이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가 부음을 들은 날 죽지 않은 것은 차마 민씨의 대가 끊긴 채 의지할 곳 없는 시부모만 남겨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내 책임을 다하고 뒤를 부탁할 사람도 얻었으니 어찌 한순간이라도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겠는가. 이제 돌아가 지하의 난군을 만나보련다. 아들은 초상을 치르고 절부를 선친의 묘에 합장했습니다. 남긴 가르침에 따라 가도를 잘 닦으니 원근의 사림이 글을 쓰고 서로 알려 위로부터 정려가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연려가 절개를 지키며 죽은 일은 옛부터 많았지만 부녀자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끊어질 대를 이어주기를 이 절부같이 간절하게 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집안일을 일일이 잘 정돈해 처리하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으니 진정 절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명한
왕비. 옛날 어느 시대 어느 왕일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간신배가 들끓어 나라는 어지러운 데다가 갖가지 재난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 백성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렵던 때였습니다. 속담에 나라가 망하는 것은 간신의 손에 달렸고 집안이 망하는 것은 불효한 자식 때문이다 라는 말은 이 나라를 두고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임금은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려운 문제들을 수습하고 다시 나라를 일으킬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임금은 기발한 생각을 해냈지요. 그 묘책이란 즉 생각이 깊고 지혜로운 왕비를 맞아들인다면 임금을 도와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심이 서자 임금은 곧 전국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과인은 지혜롭고 생각이 깊은 처자를 아내로 맞으려 하노라. 그 출신 가문이나 학시 그리고 용무는 따지지 않겠노라. 희망자는 9월 초 하루까지 대궐에 와서 시험을 보도록 하라. 임금의 분부를 받은 전국의 관리들은 즉시 상세한 내용을 적어 고을마다 방을 붙였습니다. 드디어 시험 보는 날이 되자 아름답고도 총명한 아가씨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임금이 내기로 하였습니다. 시험장에 온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올까 하고 모두들 초조하고 긴장된 눈망울을 반짝이며 임금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드디어 임금이 첫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해가 뜨는 곳과 지는 곳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고? 순간 시험장엔 고요만이 감돌았지요. 아무도 일어서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넓은 들을 보며 자란 아가씨는 필시 그 거리가 매우 길 거라고 생각했고 산골에서 온 아가씨는 그보다 조금 짧지 않겠냐고 생각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거리를 잴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어느 산골에서 온 처녀 하나가 무리들 속에서 조금도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고 걸어 나오더니 겸손하고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뜨는 곳과 해가 지는 곳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하루 동안의 거리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신하들 중 이 산골 처녀의 대답에 경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손뼉을 치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군. 이어 임금은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고? 첫 번째 문제를 알아맞히지 못한 훌륭한 가문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가씨들은 모두 이 시골에서 온 처녀에게 질투가 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임금이 두 번째 문제를 내자마자 아가씨들은 서로 먼저 대답하려고 아우성이었지요.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예, 성현의 말씀 중에 구만리 장천이라는 귀절이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필시 9만리일 것이라고 생각되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가씨가 얼른 말을 받았습니다. 당나라 스님들이 서천에 경천을 가지러 갈 때 10만 8천리를 걸었다고 하옵니다. 따라서 소녀는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도 이보다 그리 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옵니다.
아가씨들은 모두 제각기 한마디씩 했지요. 그러나 임금은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 그들이 얘기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가 다 얘기를 마쳤을 때 그 산골 처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바로 눈을 한번 감았다 뜨는 시간의 거리옵니다. 사방에선 감탄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모두들 그 처녀의 똑똑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신이 난 임금은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냈지요. 참말과 거짓말 간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고? 처녀들은 마음속으로 수군거렸지요. 참말과 거짓말 사이에 무슨 거리가 있으며 또 있다 한들 어떻게 잰단 말이야? 한참이 지나자 다시 그 산골 처녀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말과 거짓말의 거리는 바로 두 귀 사이의 거리라 여겨지옵니다. 이런 이상한 대답에 이번엔 임금마저도 얼른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황급히 되물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고? 속담에 한쪽으로만 들으면 어둡고 양쪽으로 다 들으며 박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없는가, 또한 크고 작은 나라의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들이 바로 한쪽 귀로 한편의 얘기만 듣는가 아니면 두 귀를 다 열어두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엔 참말과 거짓말이 바로 이 두 귀 사이에 있다고 생각이 되옵니다. 임금은 처녀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홀연 크게 깨달았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처녀를 칭찬했지요. 이렇게 하여 그 산골 처녀는 왕비로 뽑혔던 것입니다. 새 왕비가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린 지 몇 해 되지 않아 나라는 곧 새롭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즐겁게 일하며 평화롭게 살게 되었고 누구 하나 왕비의 공덕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조정의 간신들은 왕비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지요. 원래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안정될수록 간신들의 권세는 약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들은 전처럼 흥청망청 놀 수도 없었고 하루하루가 지겹고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으로 재능을 발휘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온갖 헛소문을 만들어 몰래 퍼뜨리기도 하고 온갖 수단을 써서 왕비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을 깨뜨리려 했지요. 어찌나 그들이 끈질기게 굴었던지 오래지 않아 임금의 귀에까지 헛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온갖 말로 임금을 꾀어 왕비로 하여금 절대 조정의 일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옛날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의 원망이 높을 때 임금은 슬기로운 왕비를 맞아 도움을 받길 원했지만 지금은 태평성대였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롭게 지내고 조정도 조용하고 무엇 하나 걱정할 게 없었지요. 게다가 임금은 요즘 들어 부쩍 백성들이 왕비를 임금인 자기보다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 한구석이 늘 편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간신들이 끊임없이 왕비의 헌담을 해대니 임금도 조금씩 왕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임금은 왕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전은 대궐을 떠나야겠소.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중전이 이곳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소. 단지 떠날 때 용상과 옥새만 빼놓고 가져가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가져가도 좋소.
임금의 말을 듣고 난 후 왕비는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선선히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마마의 영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래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분에 넘치도록 마마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죽는 날까지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떠나기 앞서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어떨지 모르겠사옵니다. 서슴지 말고 말씀해 보시오. 떠나기 전에 제 손수 음식을 만들어 마마와 대신들에게 잔치를 열어드렸으면 싶은데 그래도 되겠는지요? 임금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그리하여 왕비는 성대한 이별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음식은 그날따라 더욱 맛있었으며 술 또한 맛과 향기가 그만이었습니다. 술이 몇 차례 오가더니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크게 취했습니다. 임금은 이제 왕비와 헤어져 다시는 못 보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 순간 마음이 쓸쓸해졌지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정다웠던 지난 날이 떠올라 더욱 섭섭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답답해진 임금은 단숨에 몇 잔을 들이켜곤 그대로 정신없이 취해버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왕비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상감마마의 가마를 준비하시오. 어느 누가 감히 왕비의 영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한 차례 소동을 피운 뒤 군사들이 얼른 가마를 대령했습니다. 내 오늘 마마를 모시고 민정을 살피러 대궐 밖에 나가려 하오. 깃발도 올리지 않고 창이나 칼도 지니지 않은 채 호위병 한 사람만 데리고 떠날 것이니 즉시 출발하시오. 이 말을 들은 대신들은 술이 확 깰 정도로 놀랐습니다. 당황한 간신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지요. 상감마마는 오늘 나가실 수 없습니다. 들으시오. 누가 감히 내 말을 어기려 하오.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즉시 목을 베겠소. 왕비가 화가 나서 말하자 신하들은 모두 낯빛이 파랗게 질려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왕비의 지시대로 임금과 왕비를 태운 가마는 대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의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가마는 어느 시골에 닿았지요. 임금은 그제서야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곤 사방을 둘러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왕비가 조용히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제가 궁전을 떠날 때 용상과 옥새 외에는 무엇이든 가져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게 제일 필요한 것은 용상도 옥새도 더더욱 금은보화도 아니옵니다. 전 오직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 것만을 원하옵기에 황송하게도 마마를 모시고 왔답니다. 왕비의 말을 들은 임금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왕비의 이런 뜻밖의 행동은 임금으로 하여금 예전의 일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임금은 마음속 깊이 누이치며 왕비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이 되어 어리석고 무능한 탓에 간신들의 음모와 계략을 꿰뚫어 보지 못했소. 정말 당신을 볼 낯이 없구려. 갑시다. 어서 대궐로 돌아갑시다. 총명한 왕비 덕에 어리석었던 임금은 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임금과 왕비는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간신들의 무리를 몰아내고 나라의 기틀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그리하여 몇 년 지나지 않아
나라는 더욱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전보다 더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